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김영철 정찰총국장 어떤 인물인가요? 네, 김영철은 1989년 이후에 남북 회담에 주로 나타났던 사람인데 네. 주로 국방장관 회담이나 아니면 장성급 회담의 대표나 아니면 실무자로서 쭉 나타났습니다. 쭉 나타나다가 2009년도 2월 달에 김정은이가 이제 공식 후계자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정찰총국장의 직책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정찰총국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우리에 대해서 각종 파괴 공작을 해온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까도 뉴스에 나왔지만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네. 연평도 포격 사건, 그다음에 황장엽 노동당 비사 암살 미수 사건, 예. 그다음에 우리 김창환 선교사라고 중국 단동에서 독침에 암살됐습니다. 요 사건도 벌렸고, 그다음에 이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탈북자죠. 예. 우리 북한에 전담 보낸 사람. 네. 이 사람도 독침으로 암살하다가 미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우리 국민을 죽이고 네. 잠수함을 보내서 간첩을 보내고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김영철인데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원래는 정찰국이었는데 총구로 바꾸면서 당에 있던 당 작전부하고 당에 있던 대외정보조사부 35호실에 불리는데 두 개를 떼다가 붙여놓고 김영철은 다 맡긴 겁니다. 권한이 확대됐겠네요. 네, 많이 확대됐죠. 네.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공작, 각종 도발과 공작을 이제 배후에서 주도해 온 사람인데 지금 이제 대남 총책, 그러니까 통일전선부장과 대남 비서까지 겸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자리에 앉힌 이유는 뭘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이 당분간은 대화보다는 대남 파괴 공작, 사이버 테러라든가 파괴 공작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봐도 되고 또 하나는 김영철이 정찰총국장이지만 사실 김영철을 이렇게 지시하고 통제해왔던 거는 당 비서인 김양건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직속 상관은 아니지만 상관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김양건이 죽자 그 밑에서 지시를 받던 김영철이 약간 보면 승진했다고 봐도 승진했다. 과언이 아닙니다. 네네. 승진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김영철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요? 이를테면 군부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데 김영철이 네. 김영철 말고 다른 사람을 앉힐 수도 있었는데 이를테면 당이나 이런 인물들을 김영철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지난번에 김양건 죽자마자 이제 평가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김양건 다음에 그 밑에 사람들이 너무나 갭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원동현이라든가 맹경일, 전종수, 강정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급이 낮은 주니어라고 할 만큼 예. 급이 좀 낮기 때문에 누가 맡을까 참 굉장히 좀 김정은 입장이 되게 난감할까 생각을 했고 만약에 데리고 온다면은 강석주를 데리고 오면 되는데 강석주 건강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러더니 결국은 김정은이가 선택한 게 김영철이었습니다. 김영철이었는데 뭐 나이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 뭐 다 좋은데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 책임자의 제일 우두머리인 김영철이 대남 비서가 되고 통전부장이 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남북 관계 개선하기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이 김영철이 통전부장 됐다, 대남비서 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남북관계 핵실험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얼어붙었는데 이제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또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북한이 핵실험한 직후에 우리 민간단체에 교류 요청을 했다면서 이건 또 무슨 작전입니까? 자, 1월 6일 날 핵실험을 하고 1월 10일 날 북한의 민화협의 우리 민화협 쪽에 그리고 또 59개 대북 교류협력 단체에다가 사회문화 교류를 계속하자라고 네. 이제 제의를 했는데 우리 쪽에서 거부했습니다. 현재 핵실험을 한 직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류협력을 하기 힘든 상태다라고 이제 거부를 했는데 북한이 이렇게 엉뚱한 제의를 하는 것은 바로 대표적으로 일단은 남남 갈등을 일으켜서 우리를 한번 체제를 한번 흔들어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중에 남북 회담이 다시 재개됐을 때 자기들은
끊임없이 남북관계 개선을 노력을 보여왔다. 하나는 네. 그런 명분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정성은 별로 없는 그런 교류 요청의 가능성이 많겠네요. 지금 이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대남 총책 맡으면서 우리 또 김양건 비서 사망 경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또 암살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어요. 여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좀 암살설이 나오는 거는 꼭 우리나라의 그 막장 드라마든가 네. 우리 저 무슨 연예가 중계 뭐 이런 식으로 재미거리로 생각하시는데 자, 기본적으로 김정은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진정한 동지라 그래도 저 장례식에 가가지고 막 울면서 그렇죠. 진정한 동지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어떤 군부 인물이든 김영철이든 누군가가 김영은을 죽였다면 김정은이 한 도전입니다. 만약에 김정은의 의사에 반해서 누군가가 암살을 했다면 지금 피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누군가 수청돼야죠. 거기에 그렇죠. 대한 책임을 피바람이 지고. 불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 되는데 전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더군다나 감히 누구가 황병서도 무릎 꿇고 가서 김정은 지시를 받고 앉으라 해도 못 앉고 경례하고 눈치 본 다음에 앉는 그런 상태니까 절대 권력자고 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뜻에 반해가지고 김양근을 죽인다. 이거는 간이 배 밖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음모설로 보기보다는 교통사고로 보는 것이 맞고 제가 볼 때는 한 뭐 90%가 교통사고고 뭐 그래도 한 10% 정도는 뭐 이렇게 누가 암살할 가능성이 있겠는데 현재 좀 그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은 교통사고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일단은 김정은의 이렇게 김양건 비서를 이렇게 암살하면서까지 대적하기 어려운 권력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그렇죠. 교통사고에 무게를 두시는 편이고요. 이번에 이 김영철에 이어서 또 하나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이 최룡해 비서. 네. 한동안 뭐 이렇게 유배가 됐다, 갑자기 모습을 감춰가지고 이 빨치산 2세대로 정말 승승장구하다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재거 복권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니 이제 김정은을 수행하기까지 하네요. 이제 완전히 복권이 된 건가요? 그러면? 완전히 복권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혁명화 교육을 가게 된 원인이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가 부실공사가 됐다라고 네. 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가 지난 10년 동안이나 공사하다가도 다 못했는데 최영애가 이제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사로총 맹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몇 개월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뭐 부실공사가 예견됐는데 그거 가지고 최영애를 제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최영애가 이번에 이제 그 3개월 만에 나타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왜 총정치국장에서 숙청이 떨려 나갔는가 하는 그 당시가 중요한 겁니다. 네. 2014년도 3, 4, 5월 달에 그 당시에 한 달 정도 이상 잠적을 했었습니다. 나타날 때 그 다리를 절었거든요. 네.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었습니다. 그 당시 나타날 때. 그때 이제 국가안전보호부에 불려가서 한 달 동안 조사를 받았다. 북한의 조사하는 것은 우리 조사가 다릅니다. 상상 이상이겠죠. 네,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았어요. 맞았는데 그 당시에 그럼 왜 두들겨 맞았냐? 이거는 뭐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 바로 4개월 전에 장성택이가 숙청돼서 처형됐지 않습니까? 최영희하고 장성택 관계는 정말로 친한 관계입니다. 네네. 마지막 숙청된 이후에 항북 도당 책임이사라는 최영희를 평양으로 끌어올린 것도 장성택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최영희와 장성택과의 연계 문제를 조사를 한다고 해서 잡아갔는데 그 잡아간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장성택하고 연계 문제가 아니고 김정은이가 자기보다 출신 성분이 좋은 최영희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제거를 해볼까라는 그 판단을 하고 제거를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마음이 변한 게 아니겠는가. 만약에 제거하면은 빨산 2세들이 자기한테 반감을 갖게 그럴 돼서 수도 있겠죠. 자기가 감당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제거하려다가 포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다시 김정은을 수행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이제 완전히 복권이 됐는데 자 이제 최룡해 지금 북한 핵실험으로 이제 국제사회 제재가 이제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중국과의 관계에서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최용해가 2013년도 5월 달에 그러니까 장성택이 처형되기 전입니다. 원래는 장성택이가 2012년 6월에 중국에 가서 거의 뭐 식사 대접을 받고 국가원수 대접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가면서 한 50명의 고위 간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국 측에서 뭐라 했냐면 앞으로 북한의 경제 문제는 장성택한테 물어봐라 라고 김정은이한테 할 정도로 장성택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영희가 그 다음에 5월 달에 가서 뭐라 했냐면 벌써 장성택이 숙청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북중 관계 문제는 내가 담당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도 9월달에 중국의 전승절 70주 행사 때도 최영해가 갔었죠. 네네. 그만큼 이제 그 최영해가 시진핑을 뭐 2번 이상 만나고 이렇게 북중 관계 개선에 이제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현재 그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하는 상황에서 최영해가 아니라 더한 사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당분간 북중 관계를 이렇게 봉합할 수 있는 사람은 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은 지금 쓸 수 있는 네. 카드로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 조금 더 최룡해가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김영철이 등장하기 전에 최영해가 혹시나 그 대남 비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힘든 것이 최영해가 그 사로총을 담당하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 또래거든요. 세대 교체 문제도 그렇죠. 있고요. 그러니까 5월달에 그 7차 당대회를 하면서 세대 교체도 해야 되고 또 그 후비대를 전부 다 김정은의 돌격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영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영해를 당비서로 쓰기는 힘들었다고 제가 이제 미리 판단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김영철의 행보, 이 최용해의 행보 앞으로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